14기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이제 몇몇 졸업생 선배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너네들한테 수업하는 이 녹음하는 영상. 근데 이 사랑합니다에 너무 진정성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튼 선생님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쭉 봤는데, 그래도 조금 재미있게 들었나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3.1운동 부분을 할 차례라고 전에 광고를 했었는데, 3.1운동 전에 이 부분을 따로 떼서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할 거예요. 물론 1910년대에 있었던 운동 중에 가장 큰 거는 3.1운동이 맞지만, 그래도 3.1운동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은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10년대가 끝나면 이제 20년대 민족운동, 30년대 민족운동도 다 순차적으로 배울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범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우리나라 바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를 나누어서 하나씩 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구조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10년대 민족운동을 먼저 오늘은 요망치 볼 텐데요. 우리 책으로는 290쪽의 비밀결사 290쪽, 그리고 312쪽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이 부분을 수업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이 부분을 이제 해오면서 가장 마음에 담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봤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내용 이외적으로 전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뭐 외울 것이 많다라는 부담보다는 스토리, 이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일제 통치 방식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복습 퀴즈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쌀 생산을 늘려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했나요? 쌀 생산 20년대에 쌀 생산을 늘리는 거니까 말뜻 그대로 풀면 되겠죠? 뭘까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문화정치 시기에 회사령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회사령이 원래 허가제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다? 신고로 바뀌었다. 신고제로 바뀌었다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한국과 일본의 조상이 같다는 주장을 무엇이라 하나요? 이것도 말뜻 그대로 읽으면 되겠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조상이 있다. 일본인, 조선인, 일선, 동조론이라고 하면 되겠죠. 잘 맞추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은요. 일본인과 조선인은 한 몸이라는 주장을 무엇이라 하나요? 네,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네, 선, 일체라고 했었죠. 다음 문제는요. 한국 신민화 정책의 사례 중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거 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좀 텀을 줄 테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냥 선생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선생님이랑 대면하지 않아도 혼자 막 얘기해보세요. 그게 진짜 도움이 돼요. 뭐 일본식 성명 강요부터 해서 신사 참배, 공성요배, 우리 영상에서 봤던 한국 신민 서사 암송, 뭐 한국어, 한국 역사 금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거 얘기했으면 다 맞은 거예요. 다음 문제는요. 한반도를 침략전쟁에 사용할 전쟁 물자 보급의 기지로 이용하는 정책을 무엇이라 하나요? 전쟁 물자 보급 기지.
병, 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전쟁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이 1938년에 제정한 법은 무엇일까요? 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바로 대답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는요. 식량과 금속 등 전쟁 물자를 강제로 약탈하는 것을 무엇이라 부르나요? 이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막 그냥 다 사찰에 종, 교회 종, 집에서 쓰는 놋그릇 다 갖고 가는 거. 그걸 두 글자로 공출이라고 했었습니다. 네. 다들 잘 했기를 바라며 오늘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0년대가 어떤 통치 시기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이때 민족운동이 모이는 것도 참 힘들었겠다. 그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10년대는 어떤 통치였죠? 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무단 통치 시기예요.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안 되고요. 조그만한 일본 경찰이 보기에 불온한 움직임이 보인다. 싹부터 잘라버리고요. 태형령으로 막 때리고 했기 때문에 이때 국내에서 도저히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죠. 몰래 한다. 몰래.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결사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이때 단체들은 거의 비밀결사 아니면은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러 단체들이 정말 많아요. 싸우는 단체도 있었고 조용히 자금을 모으거나 이제 계속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단체들도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를 할 겁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와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딱 접하면 막 당황해요. 이름 어떻게 앞으로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막 독립, 대한, 조선, 독립, 혁명, 되게 비슷한 단어들은 계속 나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이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은 요거 두 개 단체 정도 구분만 조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 네. 누가 만들었냐면 임병찬이라는 분이 만듭니다. 임병찬은 최익현의 제자예요. 최익현 앞에서 나왔었는데 의병도 이끄셨고 스시마 섬에서 순국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 분의 제자인 만큼 포스가 정말 남달라요. 이분은 이제 의병장 하셨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진을 좀 보면요. 네. 밑에 있는 시종이나 노비들은 이분이 하라 그러면 찍소리도 못했을 것 같은 그런 포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직한 인상을 갖고 계신데 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조직한 단체가 바로 독립의군부예요. 의자가 들어가니까 약간 의병 냄새가 막 펄펄 풍기죠. 이 이병찬이라는 분의 그런 인상도 그렇고. 그래서 독립의군부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한번 봅시다.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복벽주의라고 해요. 복벽은 뭐냐면 다시 복자, 그러니까 회복할 복자에 임금벽자예요. 잘 쓰는 한자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임금을 세워야 된다. 다시 조선 왕실을 앉혀야 된다. 우리나라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조선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의병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아직까진 이런 왕조 중심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과 준비를 하지만 국권을 돌려달라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준비하다가 발각되어서 조직이 해체가 됩니다.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광복회.
네, 대한광복회인데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참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요. 박상진이라는 분이에요. 김좌진이라는 우리 이름 익숙히 잘 들었던 장군 여기에 이제 계시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면서 참 이렇게 평생을 뭔가 의로운 대의에 바쳤던 분들은 그 느낌이 막 얼굴에서도 풍겨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박상진이란 분도 참 젊어 보이죠. 근데 참 대단하다 싶은 거는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작됐을 무렵에 판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식민지 치하이지만 판사라는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냥 시대적 흐름에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판사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일제 치하에서 이런 판사로 일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판사직을 벗어 던져요. 벗어 던지고 계속 이런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죠. 그래서 오래 또 이런 대한광복회도 오래 가지 못했고 조직이 탄로나서 한 4, 5년 만에 체포가 되어서 옥고를 치르다가 이제 얼마 안 가서 순국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김자진 장군 우리가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젊었을 적부터도 굉장히 열린 사고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노비가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노비 다 해방시켜 주면서 노비 문서도 불태우고 아예 그때 잔치를 베풀었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도 다 그냥 나눠줬대요. 그 해방시킨 노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 모금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계속 투옥되었다가 또 운동하시고 투옥되었다가 운동하시고 우리 20년대 가면은 이제 청산리 대첩에서 한 번 더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박상진, 김좌진 이 두 분이 이렇게 대한광복회를 이끌었는데요. 독립모금부랑 정말 많이 다른 면이 바로 이겁니다. 국권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상상하고 이들이 꿈꾸고 그렸던 어떤 국가 형태는 공화정체예요. 공화정체는 뭐냐면 조선 왕조처럼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이 없고 국민들이 그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를 공화정체라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리퍼블릭,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공화국이고요. 미국도 공화국이고요. 프랑스도 공화국이에요. 공화국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공화 정체를 이야기했다라는 게 되게 파격적이죠. 네,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군대식 조직을 띄웠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친일파를 처단하고 막 부호들 막 털고 이렇게 하면서 군자금을 모금을 또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또 주도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렇게 비밀결사 단체가 있었고요. 이 두 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말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이 평양에서 만들었던 송죽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단체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철저하게 그 여교사들과 여학생들이 끝까지 함구하고 비밀을 지키고 어려움 당해도 절대 지키고 하면서 광복대까지 쭉 이어진 단체도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그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기억해 두면 정말 좋을 거예요. 자, 국내 상황에 대해서 봤고요. 국외 상황에 대해서 영상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